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살고 있는 37세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에서 아내와 5살 아들과 함께 오피스텔에 살며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보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니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비좁은 공간에 터무니없는 돈을 내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주거 환경이 미국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일상이 되었거든요. 2년 전 서울에서 살았던 오피스텔은 월세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도 3천만 원이나 들어갔죠. 그런데 그 집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세요? 고작 19평, 전용 면적으로는 16평 남짓이었어요. 원룸 구조의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가 1,500불,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90만 원 정도예요. 서울보다 월세가 4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간의 차이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평수로 따지면 30평이 넘습니다. 정확히는 1180 스퀘어 피트, 한국 평수로 33평이에요. 서울에서 16평에 150만 원을 냈다면 평당 약 9만 4천 원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33평에 190만 원을 내니까 평당 약 5만 7천 원입니다. 공간 효율성으로 따지면 미국이 거의 절반 가격인 셈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 비교일 뿐이에요. 실제 생활의 질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았던 오피스텔을 떠올려보면 지금도 답답함이 느껴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눈앞에 부엌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테이블 하나 놓을 공간이 전부였어요. 침대를 놓으면 나머지 공간은 고작 사람 한 명이 겨우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였죠. 아들이 놀 공간이라고는 침대 앞 조그만 바닥이 전부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들이 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좁아서 친구 한 명만 와도 어른 둘, 아이 둘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거든요. 결국 아들에게 집이 너무 좁아서 친구는 다음에 초대하자라고 말해야 했는데 그때 아들의 실망한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집은 어떤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은 거실이 펼쳐져요. 거실만 해도 서울 오피스텔 전체보다 클 정도예요. 소파를 놓고 TV를 놓고 커피 테이블을 놓아도 여전히 여유 공간이 남아요. 아들이 거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레고를 가지고 놀아도 어른들이 지나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침실은 3개나 있어요. 마스터 베드룸은 침대와 옷장, 화장대를 놓고도 요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아들 방은 침대와 책상, 장난감 상자들을 놓고도 공간이 남아요. 게다가 방 하나는 아예 서재로 쓰고 있어요. 제가 재택근무할 때 쓰는 사무실이죠. 화장실도 2개예요. 하나는 마스터 베드룸에 붙어 있는 개인 화장실이고 다른 하나는 손님들이나 아들이 쓰는 공용 화장실이에요. 서울에서는 화장실 하나 때문에 가족끼리 아침마다 순서를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부엌도 완전히 달라요. 서울 오피스텔에서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작은 냉장고가 벽 한쪽에 일렬로 붙어 있는 게 전부였어요. 요리를 하려면 몸을 돌릴 공간도 부족했죠. 그런데 지금 집 부엌은 아일랜드 키친이에요. 가운데 섬 같은 조리대가 있고 그 주변으로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가족이 함께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엄마 요리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공간의 차이보다 더 놀라운 건 생활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집이 너무 좁다 보니 가족끼리도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면 제가 앉아 있을 곳이 없었고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하면 아들이 놀 공간이 없어졌어요. 모든 생활이 서로를 방해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내가 거실에서 요가를 해도 저는 서재에서 일할 수 있고 아들은 자기 방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각자의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가족 간의 갈등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이 차이를 절실히 느꼈어요. 서울에 있을 때였다면 가족 모두가 하나의 작은 공간에 갇혀서 몇 달을 보내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각자 충분한 개인 공간이 있어서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넓은 공간이 단순히 실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클럽하우스 같은 부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추가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죠. 서울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회원권을 사거나 매번 이용료를 내야 했는데 말이에요. 아들도 단지 내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아요. 서울에서는 놀이터라고 해봐야 작은 공간에 몇 개의 놀이기구가 전부였는데 여기는 정말 넓은 공원 같은 놀이터가 여러 개나 있어요.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서울에서 150만 원에 16평 오피스텔에 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한국 상황이 원래 그런 거라고 땅이 좁고 인구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 합리적인 가격에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집이 넓다는 것 이상으로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더라고요. 물론 미국 생활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적응해야 할 것들도 많고 고민되는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주거 환경만큼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워요. 지금도 서울에서 비좁은 공간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서울에서 미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사실 저희 가족이 미국 이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거 문제였어요. 2022년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서울 생활에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일하던 곳은 강남구에 있는 IT 회사였어요. 개발자로 일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연봉도 약 6천만 원 정도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죠. 아내도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4천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고요. 부부 합쳐서 연간 1억 원이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중산층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으로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살던 곳은 강남구 대치동의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크기는 고작 12평 정도였죠. 신혼부부 둘이 살기에도 비좁았지만 그래도 직장과 가까워서 참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태어나면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원룸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그 오피스텔이었어요. 같은 대치동이었지만 조금 더 외곽에 있는 곳이었죠. 부동산에서 그 집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해요. 중개사가 요즘 나온 집 중에서는 정말 괜찮은 조건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이 보이고 한 번에 집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19평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중개사가 공급 면적으로 19평이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면적은 16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광고에 나오는 평수와 실제 살 수 있는 공간이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나마 그 가격대에서 찾을 수 있는 집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당시 저희 월 소득이 약 800만 원이었으니까 월세만으로도 소득의 5분의 1 가까이를 써야 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새 집이라는 기분에 만족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이 늘어나는데 그걸 수납할 공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기저귀, 분유, 장난감, 옷 등등. 아이 관련 용품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집은 점점 더 비좁아졌어요. 옷장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른 2명과 아이 1명의 옷을 모두 넣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죠. 여름옷을 넣으려면 겨울옷을 다른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그 다른 곳이라는 게 침대 밑이나 부엌 선반 같은 곳뿐이었거든요. 부엌 문제도 심각했어요. 냉장고는 작은 투도어 제품이 전부였는데 세 식구가 먹을 음식을 보관하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특히 아이 이유식을 만들어서 보관하려고 하면 냉장고가 금세 가득 찼죠. 야채나 과일 같은 건 아예 사서 바로바로 먹어야 했어요.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싱크대가 워낙 작다 보니 설거지거리가 조금만 쌓여도 다른 요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기가 어려웠죠.
매일매일 그때그때 간단한 음식만 해먹게 되더라고요. 아들이 돌이 지나면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뛰어다닐 공간이 없는 거예요. 거실이라고 해봐야 소파와 TV 사이에 조그만 공간이 전부였는데 아이가 그 좁은 공간에서만 놀아야 하니까 답답해하더라고요. 특히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집에만 있어야 하는데 아이가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어서 계속 울고 보채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는 정말 막막했죠. 아내와 제가 둘 다 재택근무를 하게 된 코로나 시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집이 사무실과 육아 공간, 휴식 공간을 모두 겸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일해야 했고 아내는 침대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봤어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 계속 소음이 나는 거예요. 화상회의를 할 때마다 아이 소리 때문에 마이크를 끄고 켜기를 반복해야 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중요한 고객사와 화상 미팅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 소리가 마이크에 그대로 들어가면서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어색해졌죠. 고객사 담당자가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다시 미팅하시죠라고 말하는데 정말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환경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려해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같은 지역에서 조금 더 넓은 투룸을 구하려면 월세가 200만 원을 넘어갔거든요. 저희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그렇다고 더 외곽으로 나가자니 출퇴근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도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더 멀어지면 통근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계기는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 집은 방이 여러 개 있고 놀이방도 따로 있던데 우리 집은 왜 방이 하나밖에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5살 아이가 집이 좁다는 걸 인식할 정도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이도 점점 크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키우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렇다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니 월세가 너무 비싸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그때 문득 대학교 동기 중에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가 가끔 연락할 때마다 미국 생활 얘기를 들려줬었는데 집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여기는 집이 정말 넓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자랑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진을 보내주면 정말 놀랄 정도로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친구 연봉이 저보다 많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집값이나 월세, 생활비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이에요. 친구가 보내준 정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은 텍사스 휴스턴이었는데 투베드룸 아파트 월세가 1,300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170만 원 정도? 서울에서 저희가 내고 있던 월세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집 크기는 어느 정도야? 라고 물어봤더니 1,000스퀘어 피트 정도 되니까. 한국 평수로 하면 30평 정도? 라고 하는 거예요. 30평이라고요? 저희가 16평에 150만 원을 내고 있는데 거의 2배 큰 집을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이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각종 정보를 찾아보고 이민 관련 카페나 블로그도 열심히 읽었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도 멀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거든요. 하지만 주거 환경의 차이를 알고 나니 다른 모든 게 감수할 만해 보였어요. 특히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침 제가 하고 있던 일이 IT 개발이다 보니 미국에서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어는 좀 부족했지만 개발 업무는 언어보다는 기술이 더 중요하니까 크게 걱정되지 않았죠. 이민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게 2022년 말이었어요.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미국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고 다행히 몇 군데서 관심을 보여줬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아내는 처음에 이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요. 한국을 떠나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 아내는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 기회도 있었고 친정 부모님과도 가까이 살고 있어서 육아 도움을 받기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걸 모두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득했어요. 미국 휴스턴 지역의 집값과 월세, 생활비, 교육 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보여드렸죠. 자기야, 이걸 봐.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16평에 월세 150만 원을 내고 있잖아. 그런데 휴스턴에서는 같은 돈으로 30평 넘는 집에서 살 수 있어. 게다가 아이 방도 따로 있고 우리 방도 훨씬 넓고. 아내가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데 다른 생활비는 어떨까? 먹을 것도 비싸고 병원비도 비싸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이 주거비는 한국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의료비나 일부 생활비는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친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있으면 병원비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식비도 외식은 비싸지만 집에서 해먹으면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교육비 차이였어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공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이가 어리니까 사교육비가 안 들지만 초등학교만 가도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태권도 이런 저런 거 다 보내려면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잖아.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도 있어. 아내도 점점 설득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영어 때문에 걱정이야. 나는 회화가 정말 약한데 아이 학교 일이나 병원 갈 때 어떻게 하지? 이 부분도 미리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생활하다 보면 늘 거야. 그리고 요즘은 번역 앱도 잘 되어 있고 한인 커뮤니티도 많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결국 아내도 동의했어요. 한번 해보자. 정말 안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이민 준비에 들어갔어요. 2023년 초부터 미국 회사들과 인터뷰를 시작했고 운 좋게 휴스턴에 있는 IT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비자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H1B 비자 추첨에도 당첨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드디어 2023년 가을 저희 가족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3시간 동안의 긴 비행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아들이 너무 신나해했어요. 아빠, 미국 집은 정말 커? 내 방도 있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마다 응, 정말 클 거야. 내 방도 있고 넓은 거실도 있어라고 대답해 주니까 더욱 기대에 부풀어했어요. 휴스턴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정말 넓다는 거였어요. 공항 자체가 서울의 웬만한 지하철역보다 훨씬 컸거든요. 역시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에서 제공해준 임시 숙소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여러 아파트 단지를 돌아봤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첫 번째로 본 아파트가 바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에이전트가 이 단지는 패밀리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학군도 좋고 안전하고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정말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잔디밭도 잘 정돈되어 있고 수영장이며 피트니스 센터 같은 시설들도 한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드디어 실제 집을 보게 되었어요. 에이전트가 현관문을 열어주는 순간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와! 아내와 제가 동시에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아들은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고요. 거실만 해도 서울 오피스텔 전체만큼 넓어 보였어요. 큰 소파 세트를 놓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거실 옆에는 따로 다이닝 공간이 있었어요. 6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놓고도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크기였죠. 부엌은 정말 꿈에 그리던 모습이었어요. 아일랜드 키친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운데 큰 조리대가 있고 그 주변으로 넉넉한 공간이 있어서 여러 명이 함께 요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냉장고도 한국에서 본 것 중 가장 큰 더블도어 냉장고였고 오븐도 별도로 있었어요.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들이 신나서 물어봤어요.
그럴 수도 있어. 어때,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들어.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놀 수 있겠다. 정말 그랬어요. 이 정도 공간이면 아이 친구들을 불러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침실을 보러 갔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마스터 베드룸은 침대와 옷장, 화장대를 놓고도 남는 공간이 있었어요. 게다가 전용 화장실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한국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더블 싱크대에 별도의 샤워부스와 욕조가 있었거든요. 아들 방으로 안내받았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옷장을 놓고도 한가운데 넓은 공간이 남아서 아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응, 내 방이야. 어때? 와, 정말 커. 레고도 펼쳐놓고 놀 수 있겠다. 세 번째 방은 사무실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공용 화장실도 따로 있었고 세탁실도 별도로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세탁기를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두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위한 전용 공간이 있더라고요. 월세가 얼마나 되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 유닛은 월 1,500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9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서울에서 16평에 150만 원을 내던 저희에게는 정말 믿기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40만 원 더 내고 2배 넘는 공간에서 살 수 있다니. 보증금은 얼마나 하죠? 한 달치 렌트와 같은 금액이니까 1,500달러면 됩니다.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보증금이 몇천만 원씩 하는데 여기는 한 달 월세와 같은 금액이면 되다니.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기로 했어요. 더 알아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 거야? 아내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정말이야. 우리 새 집이야. 그날 밤 임시 숙소로 돌아와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꿈 같아. 아내가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집에서 살게 되다니.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좁은 공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 아들은 이미 새 집에서 어떻게 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친구들 불러서 생일 파티해도 돼? 물론이지. 이제는 충분히 넓으니까 언제든지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어.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짐은 많지 않았지만 새로 살 가구들을 생각하니 설레었어요. 가장 먼저 산 건 거실용 소파 세트였어요. 한국에서는 소파를 놓을 공간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큰 소파를 놓고도 여유가 있으니까 정말 좋았어요. 아들 방 가구를 살 때가 가장 즐거웠어요. 한국에서는 공간이 좁아서 침대와 작은 책상만 겨우 놓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장난감 상자며 책장이며 마음껏 놓을 수 있었거든요. 아빠,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아들이 신나서 이것저것 가리키더라고요. 다이닝 테이블도 샀어요. 6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로. 한국에서는 식탁을 놓을 공간도 없어서 늘 소파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일 만족스러운 건 홈오피스였어요. 책상과 의자, 모니터를 설치하고 나니 정말 전문적인 사무실 같았어요. 화상회의를 할 때도 배경이 깔끔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세탁실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했을 때도 감동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베란다에 놓인 작은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날씨가 나쁘면 실내에 빨래를 널어놔야 했는데 이제는 전용 세탁 공간에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사를 완전히 끝내고 처음으로 새 집에서 잠을 잔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침실이 넓어서 킹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여유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퀸사이즈 침대도 간신히 들어갈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정말 이민 오길 잘한 것 같아.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새 집에서의 첫 주말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넓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여유로웠어요. 한국에서는 주말에도 집이 좁아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들은 자기 방에서 레고를 펼쳐놓고 큰 성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레고를 펼쳐놓을 공간이 없어서 조금씩 만들고 바로 정리해야 했는데 이제는 며칠에 걸쳐서 큰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부엌에서 여유롭게 브런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부엌이 넓으니까 요리하는 재미가 있네. 한국에서는 몸 돌릴 공간도 없어서 스트레스였는데 정말 그랬어요. 아일랜드 키친이다 보니 아내가 요리하는 동안 저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었어요. 아들도 의자를 가져다 놓고 엄마 요리하는 걸 구경하면서 가끔 간단한 도움을 주고요. 우리 집에서 파티도 할 수 있겠다. 아내가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거실과 다이닝룸을 합치면 10명 정도는 충분히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친구나 동료를 집에 초대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일주일 후에는 아들의 새 학교에 등록했어요.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였는데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운동장도 넓고 도서관도 잘 되어 있고 아들이 새 학교에 적응하는 걸 보면서 이민 온 걸 더욱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아이들은 적응이 빠르더라고요. 한 달도 안 되어서 새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아빠,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 아들이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한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대답이었어요. 이제는 친구들을 초대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로 친구를 초대한 날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아들의 클래스메이트인 제이슨이라는 아이가 놀러 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와, 정말 멋진 집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두 아이가 아들 방에서 놀고 거실에서 뛰어다니고 뒷마당에서도 놀고 정말 자유롭게 놀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제이슨 엄마도 아이를 데리러 와서는 집을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좋은 집이네요. 아이들이 놀기에도 완벽하고.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 동료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팀 디너를 우리 집에서 하자고 제안했는데 모든 동료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8명의 동료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거실과 다이닝룸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가족들이 살기에 완벽한 환경이에요.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특히 아들 학교 일 때문에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도 늘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여기 엄마들이 정말 친절해. 아내가 말했어요. 그리고 집이 넓으니까 다른 가족들을 초대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아. 실제로 아내는 아들 반 엄마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할 때도 있고 다른 집에 초대받을 때도 있고. 한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여름에는 아파트 단지의 수영장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안에 있는 시설이라 추가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아들이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에서는 수영장 이용하려면 따로 돈을 내야 했는데 여기는 공짜야. 아내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피트니스 센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신 운동기구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별도의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 없었어요. 저는 주로 저녁에 운동을 했고 아내는 아침에 요가나 유산소 운동을 했어요. 가을이 되면서 정말 미국 생활에 적응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도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고 영어도 많이 늘었어요.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아내도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해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어요. 한국에서는 집이 좁다 보니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각자의 공간이 있으니까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저는 홈오피스에서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아내는 거실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거나 온라인 클래스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은 자기 방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고요. 특히 코로나가 재유행했을 때 이 차이를 절실히 느꼈어요. 만약 한국의 그 좁은 오피스텔에 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넓은 집 덕분에 재택근무도 홈스쿨링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거든요. 겨울이 되어서는 또 다른 경험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여기는 중앙 난방 시스템이라 온도 조절도 편하고 비용도 합리적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아들의 친구들과 그 가족들, 회사 동료들까지 총 20명 정도가 왔는데 집이 충분히 넓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정말 완벽한 파티였어. 아내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야. 그때 정말 실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얼마나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 온 지 1년 반이 넘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큰 변화였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특히 주거 환경의 차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단순히 집이 넓다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들을 보면 더욱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늘 답답해하고 친구들을 집에 부르지 못해서 아쉬워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영어도 한국에서 학원에 다닐 때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를 즐기고 있어요. 요리도 더 다양하게 해보고 친구들도 자주 초대하고 취미생활도 늘었어요. 저 역시 홈오피스가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한국에서는 집에서 일할 때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전용 공간이 있어서 오히려 사무실보다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월세는 조금 올랐지만 생활비 전체로 보면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면도 있어요. 특히 사교육비가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었어요. 한국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아이 교육비는 더 늘어나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가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더욱 실감이 나요. 특히 제 동생이 최근에 결혼해서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동생 부부의 연봉을 합치면 1억이 넘는데도 서울에서 제대로 된 투룸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찾은 집이 월세 200만 원에 20평 남짓한 오피스텔이었어요. 형 정말 부럽다. 너희가 사는 집 사진 볼 때마다 꿈만 같아. 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도 한번 고려해봐. 미국 이민 말이야. 생각은 해봤는데 영어도 문제고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동생의 고민이 1년 반 전 제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그때의 저도 영어 걱정, 새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지. 하지만 적응하고 나면 정말 만족스러워. 특히 아이들 키우기에는 훨씬 좋은 환경이야. 실제로 저희 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한국에서는 항상 집이 좁다고 투덜거리고 밖에 나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충분히 즐겁게 지내요. 자기 방에서 레고도 만들고 거실에서 그림도 그리고 마당에서 축구도 하고. 아빠 우리 언제 한국 갈 거야? 가끔 아들이 물어봐요. 여행으로는 갈 수 있지. 하지만 살려면 여기가 훨씬 좋지 않아? 응. 여기가 좋아. 집도 크고 친구들도 많고. 아이의 솔직한 대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머나먼 외국에서 고생하지 않을까, 손자를 자주 못 보게 되는 건 아닐까 하시면서요. 하지만 영상통화로 저희 집을 보여드리고 아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점차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집이 정말 넓네. 우리나라 아파트보다 훨씬 크구나. 어머니가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서는 이 정도가 평범한 수준이에요. 같은 돈으로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고향을 떠나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물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있어요. 특히 명절 때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아쉬움이 크죠.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현실적인 조건들을 비교해보면 미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워요. 무엇보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확신이 서요. 한국에서는 치열한 입시 경쟁, 높은 사교육비, 좁은 주거 환경 등 아이에게 부담을 줄 요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기서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학교에서도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특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진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집이 너무 좁아서 가족이 함께 있어도 서로 방해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주말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영화를 보거나 다이닝룸에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아들 방에서 함께 레고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눠요. 한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얼마 전에는 아들의 생일 파티를 집에서 열었어요. 클래스메이트들 15명과 그 부모들까지 총 30명 넘게 왔는데 집이 충분히 넓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아들 방과 거실에서 자유롭게 놀고 어른들은 다이닝룸과 주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말 완벽한 파티였어요. 정말 멋진 집이네요. 파티하기에 딱 좋은 구조예요. 다른 부모들이 감탄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도 아이를 위해 이런 멋진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봄에는 뒷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여름에는 수영장에서 시원하게 지내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고 겨울에는 집에서 따뜻하게 가족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서는 사계절 내내 좁은 집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계절마다 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요. 가끔 한국 생활을 그리워할 때도 있어요. 특히 음식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건 한인타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거 환경의 개선이 가져다준 삶의 질 향상이 그런 아쉬움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아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다고요. 특히 서울에서 150만 원에 16평 오피스텔에 살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1,500에 33평 아파트에서 사는 게 정말 꿈만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민이 답은 아닐 거예요.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주거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비좁은 공간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며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넓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아들이 자기 방에서 즐겁게 놀고 아내가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 서울 오피스텔 월세 150만 원과 미국 아파트 $1,500. 단순한 숫자 비교를 넘어서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고 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 살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 수연이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 저희 집 2층 마스터 베드룸에서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뒷마당과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정말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희는 서울 구로구 어느 빌라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살았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정말 기적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5월 저희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사실 행복했어요. 연애 3년 만에 드디어 결혼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거든요. 민준이는 강남에 있는 중견 IT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했고 저는 홍대 근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둘이 합쳐서 월 6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때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집이었어요.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저희 예산으로는 전세도 엄두가 안 나고 월세로라도 괜찮은 곳을 찾으려니 정말 막막했어요. 부모님들께 도움을 청했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 은퇴하신 분들이라 큰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한 곳이 구로구 어느 낡은 빌라에 반지하였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전용 면적이 18평 정도 되는 원룸 형태였는데 천장이 낮아서 민준이가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어요. 첫날 이사가서 짐을 정리하는데 정말 마음이 착잡했어요. 창문이 반쯤 땅 아래 있어서 사람들 다리만 보이고 습기 때문에 벽지가 곳곳에 떨어져 있고 화장실에는 곰팡이가 벌써 슬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예쁘게 꾸며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정말 힘들었어요. 우선 습기가 심해서 빨래를 말려도 잘 안 말랐어요. 제습기를 틀어도 하루 종일 돌려야 했고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죠.
여름에는 반지하라서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 않았고 겨울에는 바닥이 차가워서 발이 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음이 심했어요. 위층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쿵쿵 소리가 나고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 발소리에 잠을 깰 때가 많았어요. 수연이가 워낙 예민한 편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월세 7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 그리고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매달 집에만 1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거기에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등 기본 생활비까지 하면 저희 수입의 대부분이 빠져나갔죠. 그런데 정말 절망적이었던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도 투룸 전세가 3억 5천만 원, 4억 원씩 하는데 언제 그 돈을 모으겠어요? 민준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한국 IT 업계 특성상 야근이 일상이었거든요. 보통 밤 10시나 11시에 퇴근하는 게 당연했고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 새벽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어요. 주말에도 긴급한 일이 있으면 출근해야 했고요. 저도 디자인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클라이언트들의 무리한 요구에 밤새 수정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았고 그런데도 월급은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경력이 쌓여도 크게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전환점이 왔어요. 민준이가 회사에서 미국 현지 법인 파견 제안을 받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영어도 서툴고 낯선 땅에 가는 게 무서워서 망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파견 조건이 나쁘지 않았어요. 현지 연봉은 10만 달러 정도였고 비자 처리나 이주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미국에서 경험을 쌓고 나면 더 좋은 기회들이 많다는 선배들의 조언도 있었고요. 수연이와 밤새 고민했어요. 사실 두려움이 컸거든요. 한국을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현실을 생각해보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살면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아이를 가져도 제대로 키울 환경도 안 되고 노후 준비는 언감생심이고요. 그래서 2023년 12월 마침내 미국행을 결정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텍사스 댈러스로 떠났죠. 미국에 도착한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댈러스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회사에서 임시로 구해준 아파트로 가는데 도로가 얼마나 넓은지 하늘이 얼마나 높고 푸른지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임시 숙소는 회사 근처 아파트 단지였는데 한국의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었지만 훨씬 넓고 깨끗했어요.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고 주방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수연이가 창문 앞에 서서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여보, 햇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되는 거야? 하면서요. 서울 반지하에서는 하루 종일 형광등을 켜고 살았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적응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로 일하는 것도 어려웠고 장 보는 것부터 은행 업무, 휴대폰 개통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수연이는 아직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집에만 있어야 했는데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미국 생활의 장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선 민준이 회사 문화가 완전히 달랐어요. 오후 5시면 대부분 퇴근하고 주말에는 절대 일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야근을 하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을 확실히 주고 유급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정시 퇴근하면 눈치를 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늦게까지 있으면 왜 집에 안 가? 하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몇 달 후 수연이도 현지 디자인 회사에 취업했어요.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트폴리오를 보고 실력을 인정해 준 거죠. 연봉도 한국에서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렌트를 내는 것보다는 모기지를 내서 집을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신용 기록이 중요한데 모기지를 제때 갚으면 신용 점수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는데 정말 놀랐어요. 저희 수입이면 40만 달러 정도 집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5억 원 정도인데 서울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저희가 그런 집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모기지 승인도 쉽게 나왔고 실제로 집들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본 집은 플레이노라는 지역의 타운하우스였어요.
3층 구조에 침실 3개, 화장실 2개 반, 차고도 있고 작은 뒷마당도 있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40평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가격이 35만 달러더라고요. 수연이랑 둘이 집안을 돌아보는데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거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주방이 얼마나 넓은지, 마스터 베드룸에 화장실이 딸려 있고 옷방까지 있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더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계속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발견했죠. 댈러스 북쪽 프리스코라는 지역인데 신도시라서 모든 게 새롭고 깨끗해요. 2층 단독주택이고 침실 4개에 화장실 3개, 차고는 차 2대를 댈 수 있고 뒷마당은 정말 넓어요. 전체 면적이 2,800 스퀘어피트니까 한국으로 치면 80평 정도 돼요. 가격이 42만 달러였는데 한국 돈으로 5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서울에서 5억 5천만 원이면 어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강남은 당연히 안 되고 강북이나 경기도 변두리 가서도 투룸 아파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큰 단독주택을 살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집을 계약하고 모기지 절차를 받는 동안에도 실감이 안 났어요. 다운페이먼트로 8만 달러를 냈고 나머지 34만 달러는 30년 모기지로 받았어요. 이자율이 6.5%였는데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2,100달러 정도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매달 280만 원 정도인데 저희 수입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서울에서 전세금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낫죠. 입주하던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2024년 9월 15일 맑은 가을 날이었어요. 무버들이 저희 짐을 옮겨주는 동안 수연이랑 빈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1층에 들어서니 거실이 정말 넓더라고요. 천장이 15피트는 되는 것 같고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요. 주방은 아일랜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리하면서도 거실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니 마스터 베드룸이 나와요. 침실만 한국의 원룸만 한데 거기에 욕실이랑 워크인 클로젯이 따로 있어요. 욕조도 있고 샤워부스도 따로 있고 세면대는 2개씩이나 있더라고요. 수연이가 마스터 베드룸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하면서요. 뒷마당도 정말 좋아요. 잔디가 깔려 있고 나중에 아이들 놀이터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 정원도 가꿀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동네가 정말 좋아요. 새로 개발된 지역이라 모든 게 깨끗하고 학군도 좋대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사 온 지 몇 달 지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우선 생활 자체가 여유로워졌어요. 공간이 넓으니까 답답함이 없고 방마다 용도를 나눠서 쓸 수 있어요. 한 방은 민준이 홈오피스로 쓰고 한 방은 제가 작업실로 쓰고 게스트룸도 따로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뒷마당으로 나가면 새들이 지저귀고 공기가 정말 깨끗해요.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잘 못 열었는데 여기서는 날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내요.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집이 넓어졌는데도 유틸리티 비용은 한국과 비슷해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다 합쳐서 월 200달러 정도니까요. 프로퍼티 텍스가 좀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월세 내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장 보는 것도 편해요. 집 근처에 큰 마트들이 많고 차고에서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짐 옮기기도 편하고요. 한국에서는 계단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고생이 없어요. 무엇보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희가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10% 정도 올랐대요. 집이 투자 수단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엄두도 못 냈는데 여기서는 집을 사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져요. 요즘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특히 대학 동기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결혼한 친구들은 아직도 전세 대출로 힘들어하고 아이가 생긴 친구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정말 힘들어해요. 사교육비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다는 친구도 있고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에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일반 사람들 월급은 그대로니까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저희가 만약 한국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도 반지하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범한 직장인도 충분히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저희 동네만 봐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웃들도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차별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줘요. 특히 옆집 로버트 아저씨는 정원 관리하는 법도 알려주고 추수감사절에는 터키까지 나눠주셨어요. 동네 전체 분위기가 평화로워요. 아이들이 길에서 자전거 타고 놀고 어른들은 조깅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하는 소리가 들려요. 정말 영화에서나 봤던 미국의 교회 풍경이에요. 수연이도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요즘에는 프리랜서로도 일을 받아서 부수입도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시간당 10,000원도 받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시간당 $50를 받아요. 민준이도 승진해서 연봉이 $120,000로 올랐어요. 경력이 쌓이면서 더 좋은 기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오히려 취업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경험 많은 사람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예요. 건강보험도 생각보다 좋아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 웬만한 치료는 다 받을 수 있고 치과나 안과도 따로 보험이 있어서 부담이 크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요즘 제일 기대되는 건 아이 계획이에요.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 때문에 엄두도 못 냈는데 여기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공간이 넉넉하고 교육비도 공립학교가 수준이 높아서 사교육 부담이 적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뛰어놀 공간이 충분해요. 뒷마당에서 놀 수도 있고 동네에 공원도 많고 안전해서 아이 혼자 학교도 다닐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이나 교통사고 걱정도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덜해요. 가끔 한국이 그립긴 해요. 특히 부모님들이 걱정되고 한국 음식이나 문화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인마트에서 웬만한 한국 음식은 다 살 수 있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 제자리인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집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자산도 늘어나고 있고요. 은퇴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회사에서 401k도 매칭해주고 소셜 시큐리티도 있어서 노후가 불안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덜해요. 지금 이 순간 저희 집 2층 마스터 베드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감격스러워요. 불과 2년 전 서울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살던 저희가 이렇게 넓고 쾌적한 집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뒷마당에는 지금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잔디에 물을 주고 있어요. 저 멀리 이웃집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고 하늘은 파랗게 맑아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에요. 어젯밤에 수연이랑 이야기했는데 정말 다행히 미국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여전히 반지하에서 전세 대출 이자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 갖는 것도 엄두 못 내고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고요.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아이 낳기도 포기한다잖아요. 저희도 한국에 있었다면 똑같았을 거예요. 반지하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주말이면 집 근처 호수에 가서 산책도 하고 다운타운에 가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도 봐요. 댈러스 매버릭스 농구 경기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었거든요. 음식도 생각보다 다양해요. 물론 한국 음식이 그립긴 하지만 여기서도 한인타운에 가면 웬만한 한국 식당은 다 있어요. 그리고 멕시칸, 이탈리안, 인디안 음식 등 정말 다양한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쇼핑도 편해요. 아마존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집 앞에 배송되고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에서 한 번에 많이 사서 차고에 보관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차도 없고 집도 좁아서 그런 쇼핑이 불가능했죠. 운전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도로가 넓고 주차 공간도 충분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주차할 곳 찾느라 동네를 몇 바퀴씩 돌았는데 여기서는 어디든 주차 공간이 넉넉해요. 날씨도 좋아요. 텍사스가 더우긴 하지만 습도가 낮아서 한국의 찜통 더위보다는 견딜만해요. 겨울에는 거의 눈이 안 와서 좋고요.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없어서 매일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수연이가 요즘 정원 가꾸기에 빠져 있어요. 뒷마당에 토마토, 상추, 고추 같은 채소들을 키우고 있는데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니까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베란다에 화분 몇 개가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진짜 정원을 가질 수 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배려하고 도와줘요. 특히 우리가 아시안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예요. 아이들도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서 글로벌한 감각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희 집을 보여주면 다들 부러워하는데 동시에 씁쓸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너희는 좋겠다 하시면서도 우리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 하는 표정이 역력해요. 부모님들께서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외국에서 혼자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희가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추수감사절에 부모님들을 모셔와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냈는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집이 넓어서 불편하지 않게 모실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한국의 반지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부모님들이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하는 걸 보시고는 정말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잘 결정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안정됐어요. 한국에서는 매달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집값 상승으로 자산도 늘어나고 있고 401k로 은퇴 준비도 하고 있어요. 특히 집이 자산이 된다는 게 정말 좋아요. 매달 모기지를 내는 게 결국 내 집의 에퀴티를 늘리는 거니까 집세 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한국에서 월세 낼 때는 그냥 돈이 나가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투자하는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두 번째 집도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용으로 렌탈 프로퍼티를 사서 임대 수입을 얻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런 부동산 투자가 일반적이고 세금 혜택도 있어서 좋다고 해요. 교육 환경도 정말 좋아요. 저희 동네 공립학교들이 레이팅이 높아서 굳이 사립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교육이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덜해요. 대학 교육도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주립대학도 수준이 높고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실력만 있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한국처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스포츠,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 있고 여름에는 캠프도 많아요.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요. 사회 시스템도 믿을 만해요. 법치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고 부패가 적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요. 실력만 있으면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의료 시스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보험만 잘 들어놓으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 상황에는 즉시 대응해줘요. 한국처럼 큰 병원에 가려고 몇 주씩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문화생활도 풍부해요. 댈러스 다운타운에는 뮤지엄,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홀 등이 많아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자주 와서 공연하고요. 스포츠 문화도 재미있어요. 미식축구, 농구, 야구, 하키 등 프로 스포츠 팀들이 있어서 시즌마다 경기를 보러 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오락이에요. 자연환경도 좋아요. 차로 조금만 나가면 호수나 공원이 많아서 캠핑이나 하이킹을 즐길 수 있어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에요. 치안도 우리 동네는 정말 좋아요. 밤에 혼자 산책해도 무섭지 않고 아이들이 동네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좋은 동네를 선택하면 한국보다도 안전할 수 있어요. 이민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언어나 문화의 장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됐고 오히려 글로벌한 감각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수연이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내면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야근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하루하루 살았는데 여기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느낌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희망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게 없다는 절망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집값도 오르고 연봉도 오르고 경력도 쌓이고 미래가 밝아 보여요. 가끔 한국 친구들이 부럽다, 우리도 이민 가고 싶다 해요.
하지만 이민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다만 저희처럼 한국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젊을 때 이민을 오면 적응도 빠르고 기회도 많아요. 중요한 건 철저한 준비예요. 영어 공부는 기본이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야 해요. 그리고 현지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저희는 운 좋게 회사에서 기회를 줘서 비교적 수월하게 이민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간절하다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마스터 베드룸에서 밖을 내다보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불과 2년 전 서울 반지하의 곰팡이 냄새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요. 내년에는 아이도 가질 계획이에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넓은 뒷마당에서 뛰어놀고 좋은 학교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아이를 생각하니 벌써 설레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도 더 자주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게스트룸도 있고 할 일도 없으니까 편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아예 이민 오시는 것도 고려해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저는 김민준이었고 제 아내 수연이와 함께 텍사스 프리스코의 저희 집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서울 빌라 반지하에서 미국 2층 집 마스터 베드룸까지 정말 꿈만 같은 여정이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8시 반. 저는 지금 제 차를 몰고 회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고작 15분 거리죠. 창밖으로는 넓은 잔디밭과 단독주택들이 보이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신호등에 걸려 잠깐 멈춰서니 문득 3년 전 한국에서의 출퇴근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까지 가야 했거든요. 집이 신림동이었는데 사당역에서 2호선을 탔죠. 벌써 사당역에서부터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역까지 가는 동안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생활을 3년이나 버텼나 싶어요. 매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었거든요. 사당역에서 2호선에 몸을 밀어넣고 방배역, 서초역을 거쳐 강남역까지. 그 짧은 구간인데도 40분이 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각 역마다 사람들이 계속 타니까 기차가 출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사당역에서 방배역 구간이 정말 심했어요. 혼잡도가 170%가 넘는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완전히 짓눌려서 숨쉬기도 힘든 상태예요. 겨울에는 그나마 나았는데 여름에는 정말 끔찍했어요. 에어컨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금방 찜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미 지쳐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면 벌써 오전 9시가 넘어 있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밀리느라 옷은 구겨져 있고 몸은 땀에 젖어 있고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 에너지의 반을 써버린 느낌이었거든요. 퇴근길은 더 심했어요. 오후 6시 반쯤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플랫폼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첫 번째 기차는 당연히 못 타죠. 두 번째, 세 번째 기차를 기다려야 겨우 탈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밀어내는 대로 밀려 들어가야 했고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어요. 집에 도착하면 벌써 오후 8시가 넘어 있고 저녁을 먹고 나면 9시.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거의 없었죠. 주말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늘 쉬기만 했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직장 분위기였어요. 한국 IT 회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명목상으로는 오후 6시가 퇴근 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6시에 퇴근하지 않았어요. 팀장님이 계속 앉아 계시니까 저희도 눈치를 봐야 했고 결국 8시, 9시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야근이 열정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문화가 당연시되었거든요. 개발 업무는 사실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데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좋은 코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 자체가 평가받는 기준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또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로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나요? 라고요. 그때 오후 9시 반쯤이었는데 여전히 지하철은 꽉 차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인가 싶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강남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둘 다 30 후반인데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어떨까? 제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고 삼성전자에서 5년, 네이버에서 3년 정도 개발자로 일했으니까 경력은 충분했어요. 영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고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토플 시험을 다시 받고 이력서를 영문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링크드인에 프로필을 올리고 미국 회사들의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답이 잘 안 왔어요. 아무래도 비자 스폰서십이 필요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했어요. 매일 밤 퇴근하고 와서 이력서를 수정하고 커버레터를 쓰고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고. 그러던 중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있는 IT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금융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제 경험을 높게 평가해 주더라고요. 화상 면접을 몇 번 본 후에 정식으로 오퍼를 받았어요. H1B 비자를 스폰서해 준다고 했고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내와 둘이 얼싸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마침내 지옥 같은 서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준비 과정은 만만치 않았어요. 비자 서류 준비하고 집을 정리하고 이삿짐을 보내고. 특히 한국에서의 마지막 몇 개월은 정말 바빴어요.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해야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민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출근 날 사당역에서 2호선을 타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지옥철을 다시는 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2021년 9월 저희 부부는 미국 땅을 밟았어요. 샬럿 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기분은 지금도 생생해요. 공항부터가 달랐거든요. 넓고 깨끗하고 사람들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회사에서 임시 숙소를 마련해 줬는데 거기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집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시내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회사 동료가 교회 지역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샬럿 교회는 정말 살기 좋다고 조용하고 안전하고 집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했어요. 반신반의하면서 교회 지역을 보러 갔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넓은 잔디밭과 예쁜 단독주택들, 조용한 주택가 분위기. 마치 영화에서나 봤던 미국 중산층 동네가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선택한 동네는 회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커뮤니티였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의 앞뒤로 마당이 있고 차 2대를 댈 수 있는 게러지도 있었어요. 월 렌트비가 $2,000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살던 반지하 원룸 전세금을 생각하면 정말 천국 같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출퇴근이었어요. 집에서 회사까지 차로 딱 15분이에요. 신호등 몇 개만 지나면 되거든요. 아침에 8시 30분에 집을 나서면 8시 45분에 회사에 도착해요. 그것도 여유롭게 커피까지 마시면서요. 처음 며칠은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출퇴근인가? 싶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침 7시에 나서서 9시에 겨우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15분이면 끝이니까요.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어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5시 30분이 되면 사무실이 텅 비어요.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한국에서의 습관 때문에 정말 5시 30분에 퇴근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매니저가 오히려 왜 아직도 사무실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요. 그렇게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오후 6시예요. 아직 해가 환하게 떠 있고 하루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정말 오랜만에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걸 갖게 된 거예요. 특히 주말이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주말에도 회사 일 생각하고 다음 주 야근 걱정하고 제대로 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주말이 주말이에요.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면 월요일 아침까지 일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샬럿 다운타운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는데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예요. 아내도 이게 진짜 미국이구나 하면서 좋아했어요. 몇 개월 지나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선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롭지 않아요.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차를 타고 출근하는 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업무 효율성도 훨씬 좋아졌어요. 출근할 때 이미 지쳐있지 않으니까 오전부터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처럼 어차피 야근할 거니까 하면서 대충 하는 일이 없어진 거죠.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수면 패턴도 정상화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내와 저녁에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마음가짐의 변화였어요.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국에서는 항상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삶을 즐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이 잡히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주말에는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내는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친절하고 따뜻하더라고요. 옆집 아저씨는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한테도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이 시기에는 이런 꽃을 심으면 좋다면서요. 작년 겨울에는 한국에 있는 대학 동창들과 화상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전히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퇴근하고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한 친구가 요즘 지하철이 더 심해졌다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차량 운행을 줄여서 더 붐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여전히 한국에 있었다면 그 지옥을 더 심하게 겪고 있었을 테니까요. 또 다른 친구는 요즘 회사에서 재택근무도 하는데 그래도 주 3일은 출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큰 변화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미국에 와봐. 정말 삶이 달라진다고.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언어 문제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하지만 가능하다면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차 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롭게 회사로 향할 때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봄이 되어서 길가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출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출근했는데 여기서는 자연을 보면서 출근하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사 동료들도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신기해해요. 매일 지하철에서 1시간 넘게 사람들에게 떠밀려 다녔다고 하면 그건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비인간적인 생활이었어요. 아내와 가끔 이런 대화를 해요. 만약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둘 다 답은 똑같아요. 절대 안 돌아간다. 물론 한국이 우리 고향이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지만 삶의 질을 생각하면 여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특히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중요해질 텐데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한국에서처럼 매일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다가는 몸이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건강검진을 받아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 레벨이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항상 혈압이 높다고 지적받았는데 여기 와서는 완전히 정상화된 거예요. 요즘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는 재미도 있어요. 주말에 시간이 충분하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하이킹을 시작했어요.
샬럿 근처에 아름다운 산들이 많아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요. 아내는 베이킹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평일 저녁에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여전히 출퇴근 지옥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요. 지하철 혼잡도 개선 방안, 대중교통 혼잡 완화 정책 같은 기사들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국 생활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의료비는 비싸고 한국 음식이 그립고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특히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한국에서는 매일 출퇴근으로 2시간 반을 허비했거든요. 그 시간이면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해요. 15분 만에 회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 출근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것, 정시에 퇴근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평안해요. 나이가 들어도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에요.